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마드입니다. 자, 오늘은요 평화의 이름으로 2억 땅으로 보내진 여인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재밌는 시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번공주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3명의 화번공주들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화번공주라 하면요, 이 화자가 서로 조화를 이룬다, 평화를 이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번성케 하기 위해서, 또 양국 간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보내진 여인들을 우리가 흔히 화번공주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화번공주의 유래는 한고조 유방과 묵돌선우의 평성 백등산 전투에서 비롯되었죠. 이때 평성의 치라고 얘기하는데요, 평성에서 한고조 유방이 묵돌선우와 치역적인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 조약의 내용 가운데 종실의 공주를 연지로 보낸다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이후에 수많은 한나라 황실의 여인들이 흉노족으로 또는 북녘 땅으로 보내지게 되어집니다. 자, 이때 이 모든 것을 타협안으로 제시했던 사람이 유경인데요. 유경 숙성통 열전에 보면 유경이라는 사람이 한고조를 이렇게 설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폐하께서 만일 적출 장려 공주를 묵특에게 시집 보내시고 후한 선물을 내려주신다면 그는 한나라가 적출 공주를 시집 보내고 선물이 후한 것을 보고 비록 이적일지라 하더라도 반드시 공주를 존경하며 연지로 삼을 것이고, 공주께서 그의 아들을 낳으면 태자로 삼아서 선우의 대를 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한고조의 딸을 묵돌에게 보낸다면 묵돌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체면이 쓰는 일이고, 또 나중에 묵돌과 한나라에서 보낸 그 공주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게 되면 사위국가가 되기 때문에 한나라 입장에서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라고 유경이 한고조를 설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태우가 눈물을 흘리면서 반대를 하죠. 자기 딸을 보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씨 일족의 딸 중에서 한 명을 택해가지고 황제의 딸이라고 속여가지고 보냈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수많은 한나라 황족의 여인들이 흉노족으로 또는 북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 효문왕 때 흉노에게 바치는 종실의 딸의 시종으로 흉노에 가도록 발탁된 사람이 중앙렬이라고 하는 환관인데요. 이 너무나 가기 싫어가지고 만약에 내가 가면 한나라에 커다란 해로움이 될 겁니다라고 위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내게 되자 완전히 흉노에게 귀순을 하게 되죠. 그리고 노상소노의 핵심 참모가 되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공로를 흉노적 입장에서 세우게 되고요. 제가 한번 영상에서도 찍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한나라의 사신들이 올 때마다 오히려 흉노족에 대해서 변호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중앙렬입니다. 중앙렬도 역시 화번공주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죠. 이 지도를 잠깐 보시죠.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흉노가 나오는데요. 흉노 서쪽에 오손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장건이 서역에 간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여기 보면 대월지국과 연합을 해서 흉노를 치자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갔었는데 실패를 했었죠. 그러면서 서역에 관한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오는데 그 나라들 중에 하나가 오선입니다. 이 오선과 만약에 동맹을 맺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흉노를 동서에서 압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형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오선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푸른 눈에 붉은 털의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아리안족이나 투르크 계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들은 원래 두낭 일대에 살고 있었는데요. 흉노족은 이들을 타클라마칸 사막, 천산산맥 북쪽으로 이동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손이라는 나라는 흉노의 속국으로 있으면서도 그 이후에는 또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힘을 키워서 흉노와 대립하기도 합니다. 이 오손은요, 곤막이라는 사람 때 갑자기 부흥하게 되는데요. 어린 시절 흉노에게 아버지를 살해당하고 들에 버려집니다. 버려졌는데 그에게 새가 고기를 물어다 주고 늑대가 젖을 먹여 살렸다고 그래요. 곤막이라는 사람에서 오손이 본격적으로 출발하게 되는데요. 말씀드렸던 대로 장건이 오손이라는 나라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흉노를 견제하기 위해서 황실의 여인을 오손으로 보내야 된다라고 제안을 하게 되고요. 한무제가 이를 듣습니다. 그래서 보낸 사람이 세군입니다. 황실의 여인이기 때문에 유씨죠. 그래서 유세군입니다. 흉노도 지금 한나라에서 압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오손이 한나라 편에 든다 그러면 흉노도 상당히 위협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곤막에게 흉노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이 곤막이라는 오손 왕은요, 한나라에서 온 여인도 자신의 아내로 삼았고 또 흉노에게서 온 여인도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오손과 동맹을 맺어서 흉노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한무제의 계획이 좌절되게 되죠. 그렇지만 세군은 그곳에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서 서역전에 세군의 노래가 전해 내려오는데요. 자, 시집이라 온 곳은 하늘 한쪽 끝, 오손왕의 나라는 멀기도 하여라.
천막으로 집을 삼고 모직으로 벽을 삼고 고기는 밥이 되고 양젖은 국이어라. 자나깨나 고향 생각 가슴만 아파와 차라리 곤이라도 될 수 있다면 그리운 고향으로 날아갈 텐데 이렇게 고향을 향한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서 노래를 지었는데 이 노래가 당시에 한나라의 서민들에게 굉장히 널리 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애처로운 한 여인이 북방에 가서 고생하는 그 모습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은 또 그 이후에 굉장한 문화적인 충격을 겪게 되는데 곤막이 죽고 아들 잠취가 이제 오손왕에 등극을 하면서 이 세곤을 아내로 삼으려고 합니다. 한나라의 법도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자기 자식 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것은 유목민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당연한 일이 되겠죠. 자, 그래서요. 편지를 보냈는데 한 모제가 답신이 왔습니다. 그 나라의 풍속을 따르거라. 짐은 오손과 함께 흉노를 멸하고 싶구나라고 하는 한 문제의 답이 옵니다. 할 수 없이 곤막의 아들 잠취의 아내가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역 땅 오손 땅에서 그의 인생을 아마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 이 잠취에게 한나라는 또 한 여인을 보냅니다. 해우라고 하는 여인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 해우소 그러면 우리가 화장실을 말하잖아요. 이 여인에게 이름을 해우라고 붙입니다. 근데 해우가 무슨 뜻입니까? 근심을 덜게 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네가 오손에 가서 한나라의 원수인 흉노를 공격하는 것에 앞장을 서고 오손을 어떻게 하든지 한나라와 동맹을 맺을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특별한 임무를 또 받았죠. 이 여인이.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오손으로 가는데 오손의 잠취 아내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남편 잠취가 일찍 죽습니다. 형제 중에서 옹규마라는 사람이 오손 왕이 되는데요. 옹규마의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그와 3남 2녀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해우는 세군과는 다른 점이 뭐냐면 적극적이고 아주 굉장히 능동적인 여인입니다. 그곳에서 원래 의도했던 한나라에서 의도했던 정치적인 역할을 즉 오손과 한나라와 동맹관계를 위해서 굉장히 이 여인이 노력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한과 오손과 관계 증진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에 흉노가 위협을 받습니다. 오손이 한나라와 동맹을 맺으면 오손은 동서에서 공격을 받는 압박을 받는 그런 형국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흉노에서 오손을 공격해가지고 내놓으러가는 물건이 있었는데 바로 그게 해우입니다. 그래서 흉노는 오손을 침공해서 해우를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해우가 한나라에 편지를 씁니다. 한나라에서는요. 이 해우의 역할이 너무나 큰 것을 알기 때문에 해우를 구하기 위해서 15만의 대병을 파병해서 해우 여인을 구하게 되고요. 흉노를 물리치게 됩니다. 이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손과 한나라와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흉노는 이 여인으로 인해서 더욱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옹기마가 또 죽습니다. 그 다음에 광왕이 즉위를 하게 되는데 이 광왕은 또 누구냐면 그가 처음에 잠취에게 시집을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잠취의 아들입니다. 역시 아들뻘 되는 거죠. 광왕이 즉위를 하는데 그와 결혼해서 아들을 하나 얻습니다. 그런데요. 한나라와 관계가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왕은 잠취가 흉노 여인을 통해서 얻은 자식이거든요. 그래서 한나라와 내통을 해서요. 이 광왕을 제거하는데 이 해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지도를 보시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전통적으로 이게 타클라마칸 사막인데요. 타클라마칸 사막에 위성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동서 무역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세이버를 그것을 지배하는 나라에게 바치게 되죠. 자, 오손이 한나라와 결탁을 하고 동맹을 맺어버리니까 흉노가 이곳에 대한 지배력을 잃어버립니다. 그것은 흉노의 재원에 막대한 타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 하나가 오손에 가서 정치적인 역할을 잘 감당하니까 한나라 입장에서는 이 타클라마칸 사막 여기를 우리가 전통적으로 중국에서 당대에서는 서역이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이 서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인 하나의 역할이 절대 작은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나라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 해우가 감당을 했고요. 기원전 51년 70세의 나이에 그는 한나라에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귀국하면 안 되겠냐고. 이제 흉노족이 어느 정도 세력이 많이 약화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70세의 나이로 귀국을 했고요. 한 조정에서는 이 여인을 극진하게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죽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기원전 51년 이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사건 하나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호안야 선우, 즉 흉노의 선우가 입조합니다. 여기서 입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흉노족이
자기가 한나라의 신하국가가 되겠다라고 자기를 낮추게 되는 겁니다. 전통적으로요, 흉노족은 절대 한족과 대등하거나 또는 그 위에 서 있다고 생각을 했지 자기들이 한족 밑에서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은 대흉노 전쟁에 있어서 일대의 전환점을 이루는 사건입니다. 즉 흉노의 왕이 한나라 왕이 들어가서 내가 이제 속국이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는 것이거든요. 자, 이것은요, 여러 가지 당시 상황 속에서 해석할 수가 있는데 해외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했었고요. 그래서 오손과 결탁을 해서 오손과 동맹을 해서 흉노를 압박한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흉노족이 내분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호한야가 51년에 신하가 되겠다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등장하는 여인이 이제 그 유명한 중국 4대 미인 중에 하나라고 하는 왕소군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이야기가 재미있습니다. 조금 더 전개를 시켜보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 알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 기미 정책인데요. 자, 그동안에 흉노를 압박을 했습니다. 군사력으로. 그런데 절반의 성공밖에 거두지를 못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한나라에서 정책을 바꿉니다. 그게 그 유명한 기미 정책입니다. 이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제압한다. 그래서 번족끼리 대립시켜가지고 서로 견제해서 중국에게 충성을 하게 하는 그런 이간책이죠, 일종의. 그래서 사실상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 무제의 그런 군사적인 흉노 정책보다 훨씬 더 효과를 거둔 정책이 바로 기미 정책입니다.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요, 한무제가 강공으로 흉노를 공격을 해서 흉노 세력이 북방으로 밀려나면서 약화됩니다. 해오라고 하는 여인이 화번공주로 오손에게 가서 오손과 동맹을 그 후에 맺음으로 해서 흉노는 더욱더 세력이 약화되고요. 거기다가 내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5명의 선호가 존재하는 오선호 시대를 맞게 됩니다. 오선호 시대를 마감하고 통합했던 사람이 호한야인데요. 이 호한야의 통합정책에 반대한 사람이 하나가 등장을 했는데 강력한 라이벌 형인 질지선호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질지선호는 서흉노의 왕이 되는 거고요. 호한야는 동흉노의 선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질지선호와 경쟁을 하게 되는데 호한야가 굉장히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호한야가 한에 입주해서 한의 힘을 빌려가지고 자기형 질지선우를 몰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기원전 51년이에요. 이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해우가 들어왔던 바로 그 해죠. 자, 그래서 한과 허순과 연합해서요, 질지선우를 공격하고 질지선우를 서방 쪽으로 서역으로 밀어내게 됩니다. 이 질지선우와 관련돼서는요, 로마와 연관된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또 하나 숨겨져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음 동영상에 여러분에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자기의 강력한 라이벌 질지선우를 공략을 하기 위해서 호한야가 한나라에 입주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한나라는 호한야의 그 입조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와 그도 우대하면서 많은 선물을 주죠. 그러면서 호한야를 지원하게 됩니다. 자, 기원전 33년에 다시 호한야가 장안에 입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호한야가 한나라의 사유가 되어서 친척이 되고 싶다고 요청을 합니다. 한마디로 공주를 달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한 입장에서는 나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 황제인 원제가 평소대로 궁녀들의 화첩에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궁녀들의 화첩이 있는데 그 화첩에서 이 원제가 제일 못생긴 여자를 하나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거긴 내막이 있었습니다. 궁중화가 모연수가 황제가 늘 궁녀들과 하룻밤을 보낼 때 이 모연수가 그린 그림을 화첩을 보고 여인을 택하거든요. 그런데 이 자기가 선택을 받기 위해서 모든 궁녀들이 모연수에게 뇌물을 주게 되는데 왕소군만이 주지 않는 겁니다. 아마 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연수가 이 왕소군을 추녀로 묘사를 한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뽀샵체를 한 건데 뽀샵체를 해가지고 예쁘게 그린 여인들은 늘 황제의 선택을 받는데 이 왕소군은 몇 년째 황제의 선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침 흉노의 연지로 그가 선택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원제는 자, 호한야에게 결혼식을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요, 호한야와 왕소군의 결혼식에서 왕소군의 모습을 보고요, 그녀의 아름다움을 보고요, 원제가 기절초풍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때는 이미 늦었죠. 이미 호한야와의 신뢰 관계 때문에 물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원제가 모연수 너희 놈 불러서 당장 그의 목을 쳤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일화인데요. 자, 그럴 정도로 원제가 모연수의 목을 칠 정도로 너무나도 뛰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왕소군이 머나먼 이국 땅으로
이제는 흉노의 본진으로 그녀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호한야가 얼마나 이 왕소군을 특별하게 생각을 하고 사랑을 했는지 영호연지라고 하는 칭호를 내렸다고 합니다. 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북녘 땅이라고 친다면 북방 지역을 편안하게 하는 여인이다. 이런 칭호를 주게 되고요. 자, 그 이듬해 아들 이도지아사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이도지아사는 후에 좌현왕에 봉해지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좌현왕이라고 하는 것은 한나라로 말하자면 세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이 왕소군의 아들이 세자의 지위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제 훗날의 일이지만요. 그런데요, 그에게도 역시 필연적인 북방 유목민들의 관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년 후에 호한야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 복주루 선호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또 복주루 선호와 2명의 딸을 낳고 수복거차, 당우거차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이 왕소군의 딸의 이름이 이렇게 수복거차, 당우거차라고 불렸다고 하는 것은 후대에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소군의 아들도 좌현왕에 이르고 왕소군의 딸들도 수복거차, 당우거차라는 이름을 받을 정도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 왕소군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후에 장안으로 돌아가서 이 두 딸은 태왕 원제후의 황후를 섬겼다고 합니다. 왕소군과 관련돼서 재밌는 신화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출세곡이라고 해요. 세자라는 것은 변방입니다. 그래서 변방을 나서는 노래다 하는 변방을 지나면서 슬픔에 못 여겨서 노래를 하나 불렀는데요. 왕소군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지나가던 기러기가 왕소군의 모습을 보고 떨어졌답니다. 그 미모에. 그래서 나간이라는 말이 여기 생겼어요. 중국 사람들 특유의 과장법입니다만은 왕소군이 얼마나 아름다운 미인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요, 이 왕소군의 얘기는요, 후대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로 재생산되어지면서 많은 살들이 또 붙죠. 그 중에 송방규라는 사람이 지은 소군원의 시는요, 우리가 들으면 알만한 대목이 나옵니다. 오랑캐 땅엔 꽃과 풀도 없어. 봄이 와도 봄이 아니로다. 자,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출래 불사춘. 봄은 왔는데 봄이 아니다. 내 고향의 봄이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오랑캐 땅에 있다 보니까 봄이 왔는데도 꽃과 풀이 피지 않는 그런 척박한 환경의 슬픔 속에 살고 있는 여인의 한스러움을 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이 옷과 띠가 풀어진다네. 허리를 가늘게 하려는 것도 아닌데 허리를 가늘게 한다는 것은 이제 한나라 궁중의 그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죠. 그리워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 번쯤은 출래불사춘은 들어봤음직한 그런 말이거든요. 그만큼 이 왕소군의 이야기는 대중화되어서 또 다른 창작물로 재생산되곤 했습니다. 그 이후에요. 자, 왕소군이 흉노 땅으로 취직한 후에 두 나라 국경에는 60여 년이라는 세월 동안 평화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한 여인이 굉장한 지대한 역할을 한 것이죠. 60여 년 동안 이 흉노와 한나라 간에 특별한 전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요, 일단 흉노의 세력이 약화된 부분도 있고요. 흉노의 세력이 약화돼서 두 나라 사이에 이제 화친의 기류가 흘렀는데 그 흐름의 기운을 물리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준 여인이 바로 이 왕소군이고요. 그만큼 후대에 정치적인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은 돌아오지 못하고 흉노에서 죽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왕소군의 공로가 곽거병이 못지않다. 곽거병이 무력으로 흉노를 몰아냈던 그 곽거병의 무력 못지않게 왕소군이라는 여인 한 명이 60여 년이라는 세월을 한나라와 흉노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던 위대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요, 전쟁의 역사가 만들어냈던 여인들의 기구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강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